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원인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을 시작하게 돼. 자, 이 유전을 우리는 접근을 사람의 유전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 볼 건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이 적용이 됐던 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유전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과학자부터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할 거야. 유전하면 떠오르는 과학자가 누구니? 그치, 바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멘델의 유전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을 하기 위해 선택했던 재료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완두콩. 큰일 날 뻔했다. 콩의 종류가 바뀔 뻔했네. 자,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를 시작했어. 자, 완두콩이 왜 유전 연구의 재료로 쓰일 수 있었을까? 완두콩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는 게 있었겠지. 그 특징을 확인해 보자. 완두콩이라고 하는 애는 바로 자손의 수, 바로 개체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의 수라고 표현을 하겠지. 이 개체수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어. 두 번째는 이 개체들이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나눴을 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해.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완두콩의 경우에는 노란색 완두콩과 녹색 완두콩, 둥글둥글한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 이렇게 비교가 되는 형질이 있었다는 거지. 즉 우리가 말하는 건 지난 시간에 염색체 얘기했잖아. 그 중에서도 상동 염색체 위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게 되는데, 두 개의 상동 염색체의 마주보는 자리에 하나는 쌍꺼풀이 있는 형질, 하나는 쌍꺼풀이 없는 형질,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형질의 형태를 대립형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유전 연구가 수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교배도 자유로워서 이 교배를 비교해 보기가 수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얘네들은 유전자의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상 순종을 얻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은 대립형질 중에 두 개의 대립형질 중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성이면 우성끼리 마주보고 있는 형태, 열성이면 열성 대립 유전자끼리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순종을 얻기 쉬워야 우리가 어때? 얘네들을 비교하기가 수월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대가 짧다.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손에게로 넘어가는 시기, 즉 완두콩의 경우에는 1년에 봄에 우리나라의 경우 콩씨를 뿌렸어. 그 씨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개체들인 바로 완두콩을 얻었어. 그리고 완두콩을 다 따고 나서 그 나무가 죽었어. 그럼 한 세대가 끝인 거야. 그렇게 비교를 해줘서 멘델은 직접 실험을 통한 직접법으로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됐던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멘델의 유전이 아닌 사람의 유전을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넣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유전 연구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사람은 개체수가 매우 많다 해서 인구의 수는 정말 많으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수를 기준 개체수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두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하냐? 사람의 유전자는 그 종류가 1000단위가 넘어갈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가 우성이야, 얘가 열성이야 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아. 자, 교배가 자유로운가?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노릇이겠지? 순종을 얻기 쉽다면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대립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수가 별로 없었을 때 우리는 순종을 확인하기 좋으나 사람은 이미 워낙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형질이 드러나서 순종을 얻기 쉽다는 표현을 쓸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세대 역시 짧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직접법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간접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연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 가장 수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단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조사 대상들 중에 훨씬 많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성일 것이고 더 적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성일 거다라고 찾아내는 경우를 집단조사 일명 통계법이라고 해서 통계 처리를 해주는 과정을 말을 한다. 두 번째는 가계도 조사가 되는 거야. 집안을 다 조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과학을 담당하는 철수가 어떤 유전병에 걸리게 되죠. 그럼 철수의 유전병은 아빠로부터 온 거냐, 엄마로부터 온 거냐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아빠 또는 엄마가 된다면 그 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중에서는 또한 누구일까? 라고 비교해서 이 유전병이 누구로부터 찾아왔는지 그 순서와 경로를 밝히는 걸 가계도 조사법이라고 한다. 세 번째, 바로 쌍생아 연구법이겠지. 쌍생아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란성이다 라고 하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그러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두 쌍생아 아이를 또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르게 지냈음에도 이 거의 유사한 어떤 형질을 보인다면 이것은 유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형질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았을 때는 조금 다르게 형질이 나타났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비교하는 것으로 쌍생아 연구법은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연구 방법이 된다. 자, 사람의 연구를 우리가 다시 유전 안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의 유전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직접법으로 찾아냈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유전이 있는 반면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지키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한번 이것을 비교해 볼까? 멘델의 유전 법칙은 예전에는 3개, 지금은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성과 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 지금은 우성과 열성이
거의 대부분 없는 것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이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제외가 된 상태야. 그래서 나도 매우 작게 써놓았지. 두 번째가 바로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생식세포가 바로 상동염색체가 나누어지면서 각각의 생식세포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들어간 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자손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보는 법칙이 되겠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 자,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워낙 많이 있어. 사람만 하더라도 총 23쌍의 염색체 위에 수천 가지의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염색체 위에 같이 존재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 독립은 같이 들어있는 애를 본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동 염색체에 들어있는 대립 형질을 비교하는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의 유전에서는 얘네들의 예외가 생기는데 우열의 법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예외는 바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여 혈액형 유전이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여 바로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보는 것이 있어.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의 예외는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람의 유전이라는 다음 단원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거기서 나오는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독립의 법칙의 예외가 요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과정이 생명과학 원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알아둔다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즉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이 같이 존재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연관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에서 복대립 다인자 유전과 그 외의 기타 유전의 형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만나.